아일랜드 출신의 프랑스 작가로 20세기의 부조리극을 대표하는 사미엘 베케트.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의 대표작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지 이 위대한 연극적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대 위에는 나무 한 그루와 두 남자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역사상 가장 많이 상연된 연극 중 하나입니다. 1953년 파리 초연 이후 세계를 뒤흔든 이 작품 속에는 철학이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 삶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말하는 부조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세계의 침묵입니다.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에 따르면 부조리란 의미와 명확성을 향한 인간의 요구와 세계의 침묵이 충돌하는 간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도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버티지만 세계는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까미는 무의미한 반복을 껴안는 것이 인간적인 응답이라 보았고 시지프는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두 주인공 역시 매일 무대에 다시 나타나 기다림을 멈추지 않죠. 시간은 흐르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며 어제 우리 여기 있었지? 라고 되묻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을 과거로부터 던져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실존은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유한성을 직시할 때 가능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고도를 기다리며의 마지막 지문은 가자. 그래 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끝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기다림에 갇힌 현대인의 자화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주인공은 끝없이 대화하며 공허함을 메웁니다. 우리 뭐하지? 고도 기다리는 거지. 아 맞아.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의 의미는 맥락과 용법에 달려 있지만 이들의 대화는 현실을 파악하는 도구가 아니라 침묵을 방어하는 습관적인 소음이 됩니다. 데리다의 차연 개념을 빌리자면 고도라는 기표는 있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연기되고 미끄러집니다. 진정한 의미는 결코 현재에 도착하지 않는 것이죠. 이 연극은 또한 헤겔의 낙관주의에 조용한 반론을 던집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주인이 노예에게 의존하게 되고 노예는 노동을 통해 세계를 변형하며 자기의식을 발전시켜 결국 변증법적 운동을 통한 역사적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베케트의 현실에서 포조와 럭키를 보면 어떨까요? 포조는 눈이 멀어 럭키에게 끌려다니고 지배와 예속의 관계는 역전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진보 없는 무의미한 패러디일 뿐입니다. 주인이 노예가 되어도 해방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실존주의의 그늘 속에서 자유는 있지만 나아갈 수 없는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가자! 라는 외침에도 발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서며 신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베케트의 대답은 다릅니다. 인물들에게 자유는 주어졌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선택의 언저리를 맴돌다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베케트는 이를 사르트르처럼 나쁜 믿음으로 도덕적 비판을 가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응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습관을 완충제로 보았습니다. 고통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반복이라는 습관을 통해 이를 견뎌냅니다. 고통은 습관을 통해 반복되고 그 반복 속에서 불확실성은 다시 고통으로 이어지는 순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고도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열린 의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고도는 부재하거나 침묵하는 신일 수도 있고 결코 완전히 손에 넣지 못하는 구원이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늘의 고통을 정당화해줄 무언가, 즉 내일일 수도 있죠.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처럼 텍스트의 의미는 작가가 아니라 독자와의 만남에서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열려있다는 불확정성 자체가 현대인의 의미 경험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철학이 멈춘 곳에서 연대가 시작됩니다. 세계는 대답하지 않고 시간은 멈춰 있으며 언어는 흩어지지만 에스트라공이 잠들 때 블라디미르는 말없이 자신의 외투를 덮어줍니다.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추위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이는 레비나스의 윤리학, 즉 타인의 얼굴에 대한 윤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에서 윤리는 거창한 철학적 논증 이전에 타인의 얼굴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곁에서 떨고 있는 타인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베케트의 어두운 무대는 결국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로 지탱됩니다. 어두울수록 작은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법이죠. 2026년의 무대,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연극 속 삶에서 고도를 기다리고 무의미한 시간을 견디며 친구에게 외투를 덮어주던 모습은 우리의 삶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말, 취업, 승진 등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현재를 미래의 대기실로 삼아 견디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곁에 있는 동료와 커피를 나누며 위로를 건네기도 하죠. 2차 세계대전의 잔해 위에서 베케트가 던진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오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현재를 늘 기다림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다림 그 자체가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고도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이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 내일 다시 출근하는 것, 그 반복되는 기다림 자체가 어쩌면 삶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옆 사람에게 외투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릅니다.